이것만 들으면 안 봤어도 본 척할 수 있다. 대중문화 트렌드 속성 과외.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롱 와일드. 와일드. 아 그래 이거야 바로 우리가 뭔가 지난번에 오프닝도 없이 그냥 훅 들어가갖고 네. 심지어 자기소개도 안 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계속 같이 떠들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반가운 마음에 그냥 훅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이 했는데 뭔가 이제 잉여사롱 와일드 새로 시작하는데 약간 불친절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뭔가 셋다 매체가 바뀐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 몇 달간 뭘 준비했는가라는 의심을 좀 들게 하는 방송이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죠.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막강 목요 섹션 ESC 팀장을 맡고 있는 직전까지는 뭐 음악, 영화, 뭐 방송 등을 취재했던 문화부 기자였고요. 네. 지금 아주 재미있는 ESC 섹션을 만들고 있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TV평론가 김선영이고요. 뭐 한겨레 막강 토요판에 그죠? 토요판 막강해. 네, 한 꼭지를 맡고 있는 네. 예, 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TV 칼럼니스트고요. 한겨레가 업어서 키운 한겨레의 양아들이죠. 네. 갈수록 네. 가관이네. 한겨레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심장인 토요판에서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개근을 찍고 있는 근속 필자 이승한입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토요판과 이제 목요 섹션 네. 한겨레 컨텐츠의 양대 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이런 형편없는 우리가 좀 팟캐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이런 프로젝트와 함께 네, 세상은 참 모를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예, 저희 신세 타령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바로 훅 들어갈까요 내용으로? 네, 그러죠. 네. 좀 저희가 첫 회에 너무 실험적인 주제를 잡아서요. 2화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지나가는 예고 한 편이라도 봤을 법한 네. 드라마, 국민 드라마 시리즈 네, 응답하라 1988에 대해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이거를 좀 시일이 지난 거라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 아예 그 리플란에 네. 제발 응팔은 꼭 다뤄주세요라고 그러게요. 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종영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의견과 굉장히 폭발적인 기사들이 쏟아진 그런 예이기 때문에 뭐 끝난 다음에 다뤄도 충분한 할 얘기가 있다 싶어서 일단 마지막 회 이후에 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물음표를 그리면서 네. 약간 불만도 얘기하고 네. 심지어는 뭐 사이트 공격도 이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평점 테러라고 하면서 네. 기사까지 났었죠. 네. 원래 마지막 회에는 모든 떡밥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떡밥이 회수가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공식에 따라서 어차피 그 남편은 류진열이다에 걸었다가 배팅을 배신당했기 때문에 네. 근데 꼭 결말에 대한 게 그 뭐 남편에 대한 결말 때문에 그런 결말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네. 좀 여러 가지 뭐 수긍 가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과열된 의견이 진정될 무렵에 우리가 이 드라마를 한번 그래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또 좋은 드라마였던 것만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공과를 한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예, 오늘 주제를 택했습니다. 네. 응답하라 시리즈로만 치면 세 번째인데 네. 다들 뭐 이전에 워낙 잘 돼서 네. 이번은 뭐 그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반응이 제일 뜨거웠어요, 오히려. 직접 PD가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리즈는 망할 것 같다. 그것도 조용히 망하긴 글렀다. 그리고 늘 응답하라 시리즈가 보면은 캐스팅이 굉장히 좀 모험적인 면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캐스팅에 대한 의견이 항상 분분한 시리즈였는데 이번 응팔에 대한 캐스팅이 제일 좀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가장 중요한 건 여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웬일이에요? 항상 남자 주인공만 눈여겨보고 막 그러시더니. 아니죠. 저는 입장은 늘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떤 남자일 것이냐를 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지. 네, 남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실. 이제 감정을 이입할 대상을 먼저 얘가 내 감정 이입할 만한 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는 뭐 흔히 성동일의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개딸은 예.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예, 하지만 뭐 네. 드라마 속에서 내내 강조되는 그렇죠. 말이기 중에서 때문에. 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개딸들이 자신에게 이게 적합한 남편을 찾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딸을 3대 개딸을 누가 연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캐스팅이 확정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해리로 낙점이 네. 된 순간부터 저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난 해리 좋던데. 해리에 대한 뭐 그 호불호를 떠나서 연기력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은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중에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렇죠. 고아라 같은 경우는 커리어 관리에서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은 없는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잠깐 단역으로 이제 출연했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없었어요. 기존 작품들에서 몇 작품을 거치진 않았지만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본인의 이미지를 좀 재활용하는 선에서 그쳤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응파를 보면서 아 이게 그 PD의 연기 디렉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PD가 또 사람 보는 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스팅할 때. 해리한테서 네. 그 전에 뭐 특별히 보여준 게 없지만 네. 아 그래도 뭔가 이 잠재력 끌어올낼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예. 야 이게 뭐 해리 여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응답하라 시리즈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캐스팅에 한 번도 실패작이 없어요. 모든 인물들이 다 그 배역에 걸맞는 그런 배우들이었어요. 굉장히 적극하게 들어가고요. 신원호 PD가 또 옛날에 KBS 있던 시절에 오디션을 많이 해본 분 아닙니까? 그 뭐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이라거나 그런 걸 할 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을 많이 키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자 주인공들에게서 어떤 화장이라거나 어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다 떼어내고 민낯으로 승부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기술은 거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초반에 이제 보면서 어차피 이제 여주인공은 해리 원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항상 남편이 누구냐 이걸로 떡밥을 던지면서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전에 보면 남편이 딱 보이잖아요. 응칠에서는 뭐 서인국이 뻔히 보이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그렇죠. 일단 첫사랑을 하는 소년의 시점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네. 뭐 그 다음에 응사도 네. 일단 뭐 쓰레기가 강력한 후보고 그렇죠. 가장 강력한 후보고. 근데 네. 응팔은 누가 원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다 뭐 유준열, 고경표, 뭐 박보검 뭐 거의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유준열과 고경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되지 않을까. 예, 사실 그게 약간 함정 카드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경표가 분명히 또 후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아하던 애가 야가 아니더라라는 게 드러나면서 네. 쟤도 후보인가 그러면서 급부상한 게 이제 최택사범으로 나온 네. 박보검이었죠. 네. 태기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 변죽만 울리던 캐릭터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근데 약간 박보검을 캐스팅할 때부터 보통 캐릭터는 아닐 것이다. 네. 분명히 중반부 이후부터는 고경표가 남편 후보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박보검이라는 캐스팅에서부터 그건 느껴졌고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 미남을 캐스팅을 했는데 네. 러브라인을 안 만들어줄 거면은 왜 캐스팅을 했는가 캐스팅 디렉터에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그냥 어쨌든 캐스팅에서부터 네. 이미 개연성이 이제 주어졌고요. 남편으로서의 지난번에는 개연성이. 저 네. 누구야? 이 유승호. 유승호 바라기로 하더니 네. 이번에 이제 박보검 바라기로 이제 아니 저는 그냥 외모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네. 거고요. 네. 사실 그 외모를 떠나서 개개인 남편 후보는 다 매력이 비등비등한 그런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런 시청자들을 좀 궁금하게 했었던 것이 가령 전작 그 응사만 해도 그때만 해 그러니까 응칠은 남편 후보가 둘이었지만 응사 때 갑자기 남편 후보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쓰레기는 초반부터 사람들이 그 남편이라고 확신을 한 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의 그 응답하라 시리즈로 관통하는 어떤 여주인공과의 그 소꿉 시절부터의 추억 이런 거를 그 공유해온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쓰레기를 사람이 확신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응답하라 이제 응팔에서는 이게 소꿉친구라는 서사가 모든 캐릭터한테 다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동네에서 안 자란 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돼도 이제 여주인공과의 이미 심리적 거리는 전부 다 가까운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각각의 서사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응팔은 이전의 다른 시리즈보다 네. 조금 소구하는 층이 좁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창 뭐 응칠이라든지 응사라든지 뭐 30대 40대
그렇죠. 대중문화를 그리고 가장 뭐- 왕성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TVN의 주 네. 시청층이 그렇죠. 그 세대였으니까요. 네. 근데 응팔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이 그렇죠. 관심을 가질 거고 10대나 20대는 뭔가 잘 좀 멀어질 것이다 관심이 예전보단 덜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네. 좀 떨어질 거라 했는데 오히려 40대, 50대부터 뭐 10대부터 진짜 50대까지 전 연령층을 다 아우르는 예. 드라마가 됐어요. 마지막 회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10대 여성도 20%가 넘었고요. 네. 40대 여성도 20%가 넘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통적으로 TVN의 주 시청자층인 10대, 20대, 30대는 어쨌건 이걸 보고요. 네.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가 쌓아놓은 문법 구조가 있으니까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어떤 그 시대를 내가 공감은 못하더라도 흥미진진한데 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놀이동산 같은 거죠. 테마파크 같은.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걸로 어떤 좀,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아무리 뭐 대중 그 시대 대중문화를 좀 재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그렇죠. 보편적인 서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40대를 우리가 숫자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TV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1992년 질투가 MBC에서 방영됐을 때 저건 우리 세대의 이야기다 네. 라고 느꼈던 그러니까 그 최수종 나온 펩시 광고 있잖아요. 그 혹시 펩시 있나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제 그 창문으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판기에서 펩시 사와서 꺼내서 건네주고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도심의 사랑 이런 걸로 비춰지던 X세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면서 저게 나나 내 동생 세대의 이야기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세대의 서사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뭐 저런 걸 봐라고 절레절레할 사람들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좀 빠져서 좀 그랬던 거지. 사실 이 테이블에 모여 있는 저희 셋만 해도 저 빼놓고 나머지 두 분은 40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40대의 소구력을 너무 얕봤던 게 아닌가. 40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그렇죠. 뭐 네. 우리가 응사를 다룰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응사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X세대를 겨냥한 네. 서태지 키드를 겨냥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응팔 같은 경우는 그 세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50대층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일단 편성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었던 게 그 주말극 시간하고 공중파의 저녁에 그 고정층이 두껍게 형성이 돼 있는 저녁 1일 드라마와 주말극 시간하고 겹치는 그 맞대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 이전보다 더 당긴 거죠, 시간을. 그렇죠. 네. 8시 40분에 시작했나요? 그렇죠. 기존 시리즈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7시 40분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기 7시 때문에요. 40분까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응팔이 시작돼서 뭐 기존 그 KBS 주말극이라든지 MBC 일일 연속극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을 시킨 거라고 봐야죠. 또 응팔은 뭐 본방 사수를 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VOD 다시 보기나 그렇죠. 네, 뭐 모바일로 본다든지 네. 네. 또 재방 횟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든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응팔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네. 뭐 이전에도 기사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뭐가요? 정말 이 응팔에 관한 기사들이 네.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뭐 온라인도 그렇고 보통 그 전에 온라인은 물론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만 네. 신문에서는 기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응팔은 신문 기사가 진짜 뭐 하루하루 그냥 뭐 경쟁이라고 하든 일간지 종합일간지 이런 데서도 네. 막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신문 종이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40대 50대 중장년층이 인데다가 네. 만드는 사람들도 중장년층인 거예요. 이제 뭐 문화부장이라든지 네. 그렇죠. 편집국장단이라든지 맞아요.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면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기사 써봅시다. 그러게요. 이렇게 굉장히 해갖고. 보수적인 일간지들도 응팔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자세한 기사를 여러 번 그러니까. 실었더라고요. 그분들도 옛날에 종로 반줄 다니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뭐 저보다 조금 뭐 응사 세대 더 가깝긴 하지만은 응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정적으로 가까웠던 게 제가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 그 강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짱문동이라는 골목의 분위기가 물론 굉장히 이제 보정이 되고 판타지가 가미된 공간이지만 저 어렸을 때 그 강북 골목이랑 너무 풍경이 되게 그 흡사해요. 쌍문동은 아니죠. 쌍문동은 아니지만 네. 이제 전 상계동에서 네, 자랐거든요. 상계동. 예. 네. 그래서 뭐 88 올림픽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어쨌든 그 강북의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재현을 해놨어요. 그 초반에 이제 그 라미란네가 이 작품의 주인공의 한 축인 라미란 김성균 집안이 뭐 복권으로 갑자기 졸부가 되긴 하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제일 갓난했었던 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집안 묘사를 보면은 벽사라기 막 이런 걸로 만든 빗자루 같은 게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 마른 풍경 단칸방에서 사는 그런 네. 사소한 풍경 하나하나가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떼글떼글 목 늘어난 이제 러닝 셔츠 입고 예, 그런 풍경 그렇죠. 같은 것들은 BP가 다 보이는 러닝 셔츠 그렇죠, 입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린 이들의 네. 그 어린 세대들 쌍문동 5인방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의 그런 학창 시절의 풍경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동룡이가 그 목만 보이는 목폴라 그 부분을 그렇죠. 항상 공갈 패션으로 목티. 네. 네.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용했던 아이템이었잖아요. 제가 딱 이제 진주 나이대인 건데 아 진짜. 그렇죠. 갑자기 확 와닿는다. 화났네. 제가 진주 나이대였던 건데 네네네. 저만 하더라도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시청자층을 굉장히 폭넓게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많이 판타지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 옆집 애기를 업어서 키우고 네.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모님이 얘기는 지금 일하고 어른이 나고. 돼서 지금 잘 인사하러 옵니까 꼬박꼬박?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쌍문동 애들도 결국 마지막에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풍경이 있어요. 뭐 반찬 나누고 이런 건 기본이었고.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도 그런 이웃 간의 정이 있었고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지금 많이 사라진 풍경이어서. 예.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뭐 모든 층과 다 친하진 않지만 친하게 지내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떡을 하면은 이제 뭐 이거 몇 층에 좀 가져다 줘라라거나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또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경험들을 90년대 초반까지도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 보정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 저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추억할 만한 그렇죠. 시공간인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그렇죠. 아예 없었던 시절은 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동네에서 네. 그냥 동네 뭐 형 동생 뭐 친구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어디 공터나 뭐 놀이터나 이런 데서 모여서.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태기네 집처럼 네, 네. 이렇게 늘 이렇게 모이던 친구집이 네, 또 네. 있었어요. 네. 요즘 뭐 그런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아예 거치지 않은 더 어린 세대들은 아, 저 때는 저런 게 있었구나. 지금은 너무나 개인화돼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부럽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또 응팔에서 약간 향수는 아니지만 박물관을 예. 보는 듯한. 아,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렇게 지냈구나. 약간 네. 그런 신기한 마음이 있죠. 말 그대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초창기에는 사실 응팔을 이렇게 띄엄띄엄 봤거든요. 막 네. 1회부터 쫙 계속 저 체계적으로 본 건 아니고 띄엄띄엄 보다 보면은 뭔가 얘기가 좀 산만했어요. 이게 큰 줄기가 없고 그렇죠. 그냥 개별적인 에피소드만 산발적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에피소드 자체는 뭐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응징력을 갖고 뭐 다음에를 꼭 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힘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응팔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드라마 뭐 특히 이제 이런 20부작 드라마에 우리가 기대하는 또 굉장히 쭉 이렇게 그 20부작을 관통하는 일관된 큰 서사. 강력한 네. 내러티브 이게 약하다는 거 구성상에 좀 여러 빈 구멍이 많다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응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죠. 기존 드라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응칠부터 사실 그 예능 작가 출신으로서의 어떤 예능 드라마라는 예능의 어떤 시트콤에 더 가까운 그런 성격과 드라마를 결합한 형태의 이미 응칠 때부터 뭔가 그런 실험적인 서사를 계속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응팔이고요. 그래서 좀 일관된 내러티브는 없지만 그 각 한 회의 완결성으로 네. 보면은
그거는 그 어떤 드라마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완성도를 능가하는. 저 리멤버 아들의 전쟁 이런 거보다 한 100배는 낫다. 그래서 뭐. 용팔이가 16부, 18부에 보여준 것보다 네. 응팔이 한 해가 더 낫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기준이 용팔이. 이 약간 용팔이가 우리한테 바로미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러닝 타임이 길어지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응답하라 1997 같은 경우는 러닝 타임이 기껏해야 회당 에피소드가 뭐 30분 가량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딱 시트콤의 음. 호흡이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1시간 반이잖아요. 2시간 가까이 하기도 네, 마지막 했어요, 회의 같은 막판에는. 경우에는. 네. 네. 개별 에피소드가 개별적인 완성도를 지니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영 새로운 시도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우리에게 잊혀진 전통이긴 하지만 그 청춘 드라마와 홈 드라마의 약간 결합 형태로 진행됐던 그렇죠. 옛날 네. 시리즈들 있잖아요. 카이스트라거나 네. 내지는 뭐 내일은 사랑처럼 우리들의 천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 네, 우리들의 천국도 있었고 네. 특히 이 드라마가 그 모티브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이제 한지북 세 가족의 2015년 버전이다. 그러네. 한지붕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80년대 홈 드라마가 네. 이런 구조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좀 긴 드라마였을 뿐이지 그 시츄에이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매 회당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네.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게 뭐 예능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약간 결합을 한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또 전통적으로는 우리 어떤 홈 드라마의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근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큰 서사가 네. 없고 뭐 이게 약하다고 해서 네. 막 마냥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형식만의 이제 장점이 있고 네.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습에서 좀 벗어난 어.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그 이 주인공을 혜리로 놓고 과연 덕선이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인가에 위주로 스토리를 본다면 이게 굉장히 서사의 흐름이 좀 들쭉날쭉하고 맞아요. 많은 부분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전개인가라고 좀 의문이 들겠지만 이 드라마를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봉황당 골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납득 못할 만한 어떤 스토리의 파탄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나름 괜찮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응팔 자체가 기존 시리즈의 정통성을 이으면서도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한 거고, 그리고 PD가 그 방영 전부터 이 드라마에는 뭐 특별한 주인공이 따로 없다. 그 전부 쌍문동 주민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이번에는 뭐 덕선이 중심만의 그런 시점도 아니고요. 그 전 쌍문동 5인방 식구들 뭐 동룡인의 가족은 조금 약간 감초에 가까운 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나머지 네 가족이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그 서사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리즈와는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지점들이 또 있어요. 그 동영이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네. 잠깐만 언급하면은 약간 네. 정치적으로 올바른 버전의 납득이 같지 않아요?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은 주죠. 예. 뭐 정적인 올바름 뭐 굳이 안 따지더라도 약간 그 캐릭터가 주는 약간 느낌이죠. 약간 덜 윽박지르는 조금 더 현명한 납득이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동룡이가 좀 중요한 서사의 고비를 풀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긴 하죠. 아니 그 보면은 동룡이가 정말 공부만 빼고 네. 다른 걸 다 잘하는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약간 쌍문동의 현자 같은 네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막판에 결국은 저 후일담에서 이제 네. 마지막 회에서 후일담에서 뭐가 좀 흐지부지 끝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나오지만 뭔가 이 예전 과거 모습에서 이제 졸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때는 갈비집을 하는 걸로 나오나요? 뭐 네, 그래서 식당을 네. 계속해서 점포를 늘려가는 식으로 장사를 나오죠. 잘해갖고 네. 점포를 그 다음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결말에 대해서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남편 찾기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그렇죠. 어떤 후일담도 보고 싶은데 정환이도 그렇고 동룡이도 그렇고 현재 모습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에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은 충분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응팔이 기존 시리즈와 가장 가진 큰 차별점은 네. 뭐 굳이 뭐 이게 누가 결혼하고 말고 이거보다도 네. 다른 캐릭터들이 훨씬 더 살아있고 더 부각됐다는 거잖아요. 네. 뭐 태티서 그 아줌마 3인방도 그렇죠. 그렇고 동룡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막판 마지막에서는 결국 얘랑 결혼했대만 주로 보여주고
나머지 인물들은 뭐 말로 그냥 언급하고 끝나거나 아예 언급도 안 해갖고 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민을 떠났는지 어디서 진짜 불의에 객살 당했는지 이거 모를 정도로 약간 무성의하게 그냥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영이 칭찬만 잠깐 하고 다른 캐릭터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산으로 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화가 난다니까 진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네, 넘어가자면은 네. 사실 그 연배가 올해 뭐 45, 46 되신 분들 중에 그 시절의 친구들하고 이사 가서 멀어졌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네. 응사나 응칠이 제시하는 미래보다는 현실적인 미래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응사는 지금, 모든 캐릭터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해서 네. 다 같이 그 비싼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아유, 응칠만 해요. 응칠은 동창회 대선 후보거든요. 그렇죠. 완전 판타지네요. 그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응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결말을 통해서 우리 그 후에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을 좀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여운을 주는 그런 풍경으로 그냥 끝나기도 계획된 했고요. 걸까요? 아니면 아니, 저는 계획된 거라고 보는데요. 계획된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해석이 좋은데 그것도 나름 괜찮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기 팍팍해갖고 어릴 때 친구들 연락도 못하고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라와 이 태기 둘의 관점에서는 뭐 봉 선생 정도, 네. 집밥 봉 선생 정도가 이제 뭐 TV에 막 나오고 하니까 일단 인생은 근황을 아는 각정봉처럼 근황을 알지만 네. 나머지는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알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연락이 안 닿아서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나름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 가장 우리가 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 정환이가 물론 거기서 질 수 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삼각관계에서 뭐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어쨌든 타이건 간에 자기가 결국 물러섰고 태기랑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뭐 사랑의 패자라 해도 후일담에 등장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등장 안 하는 건 굉장히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일부 이제 그 정환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이트에 공격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이랬는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사랑의 싸움에 져서 정환이가 이제 맨날 저 술로 살면서 페인이 되고 연락 끊고 뭐 이래서 지금 안 나온 건가요? 그럼? 뭐 꼭 그랬을 좀- 거예요. 네. 어딘가에서 더 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저 이제 군대에 계속 있었으면 대령쯤 네. 됐거나 네. 네. 아니면은 민항기 조종사가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잖아요. 저 비행기 조종하고 가다가 격추돼 갖고 비행기가 네. 뭐 사고로 죽은 거 아니냐. 뭐 쌍문동을 네. 폭격한 풍경이다. 그 재개발 풍경이 네. 뭐 그런 말도 네. 있었고요. 네. 아 점점 산으로 가죠. 네. 아, 그만큼 네. 이제 그 정원이라는 캐릭터를 좀 사랑한 팬들이 많아서 그 좀 서운했던 그런 네. 결말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작가와 감독이 그거를 의도했느냐와 실제로 그걸 시청자들이 그럼 납득할 수 있게 그려졌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 약간은 의도했던 그런 결말이라고 보고 기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다음 시리즈까지 이제 생각을 하려면 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늘 똑같은 결말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응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름대로 변화를 주려는 그런 변주를 한 시도를 거다.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변화된 그 결말은 좋아요. 저는 그 전에 맨날 처음부터 빤히 보이는 커플만 항상 이루어지고 네. 그런 그 동일선상에서 분명히 그 유준열, 정환이랑 저 뭐야 덕선이랑 될 것이다라고 네. 했고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 네. 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걸 뒤집는 결론이 나와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네. 약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거죠.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음. 뒤에 후다닥 막 이제 갑자기 바꾼 듯한.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막 중간에 스포일 막 퍼지고 공군회관에서 결혼식 장면을 촬영했다. 남편은 유준열이다라고 해서 이 제작진이 당황한 나머지 부랴부랴 그걸 바꿔서 다시 만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참 뭐. 이런 분이 BSC의 수장이시고 네.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좀 네.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네. 네, 획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근데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미스터리 구조, 이제 남편 찾기라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명히 이 시리즈의 그 시청률을 견인하는 가장 큰 1등 공신이기도 하면서 이 시리즈가 항상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 시리즈 특유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부각시켜주는 네. 고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이 남편 찾기가. 그렇죠. 또 이제 이게 주인공이 본인이 이룬 성취가 돋보이기보단 네. 그래서 얼마나 뻑적지근한 남편 후보들이 주변에서 자기에게 구애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택해서 남편을 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나에게 와서 반지를 끼워줄 왕자님 찾기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을 늘 내세우고 여주인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그것이 그렇게 주체적인 어떤 과정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노상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좀 극대화가 된 거죠. 저는 오죽하면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아 저게 일단 택이랑 결혼한 결말로 일단 하고 네. 나중에 뭐 감독 버전이라든지 네. 약간 이제 정환이랑 이제 맨날 결론을 따로 찍어갖고 나중에 공개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도. 뭐 그럼 뭐 택이랑 이혼을 하고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림길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이런 플랜 B 버전도 있다 해갖고 내놓는. 우리가 네. 류준열 배우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환이는 이미 18회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퇴장을 네, 했고요. 네, 18회 자체가 네. 정환이에게 보내는 그동안에 정환이가 쭉 이어왔었던 어떤 그 18세 소년의 첫사랑을 네. 그 완결짓는 네. 그런 헌정 에피였기 때문에 18회에서 이미 멋있게 퇴장을 네. 했고요. 이제 19화, 20화는 이제 그래 사실은 응사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빨리 결정된 편이에요. 네, 그렇죠. 응사는 거의 마지막 회에 한 30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네. 제가 왜 이렇게 정환이한테 이제 목을 매냐면은 네.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정환이한테. 아니 실제로 뭐 정환이 시점으로 또 많이 그렇죠.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일단 보세요. 박보검은 누가 봐도 그 전에 뭐 인기가요 이제 이런 MC도 하고 네. 아이돌 스타 정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스타일의 외모잖아요. 근데 유준열 씨 딱 보는 순간 저 드라마에 과연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얼굴인가. 아 이런 게 유순열 씨 팬들을 더 분노하게 아니, 만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좀 뭔가 주연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저는 딱 캐스팅 보고 어. 야 이건 진짜 신원호의 네. 그 남자 주인공 취향은 어디 안 가는구나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보였다가 평범하게 보였다가 네. 오히려 고경표한테 눈이 더 갔죠. 고경표가 분명히 나중에 결혼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점점점 이제 막 그 캐릭터 자체도 네.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여성들이요 네. 정말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유준열을 보고 정말 잘생겼다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으면서 왠지 정말 왜 거기서- 너무 거기서 서 기자님이 이입하기에는 이미 류준열은 외모가 그 서 제가 뭐- 기자님이 이입하기에는 아니, 제가 뭐 배우예요. 류준열 유준열보다는 씨는. 잘생겼다는 얘기는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게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네. 연애 시장에 다시 진입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 아니, 왜 왠지 용기를 그냥. 얻어 그 용기 얻어서 어디다 쓰게요? 왠지 야 유준열도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생겨지고 저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배우의 이거 힘인 거죠. 잉여성 와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서 기자님의 단독 네. 입장임을 다시 한번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캐릭터의 힘이기도 하지만 네. 유준열이 연기를 그만큼 잘했기 네, 때문에 그런 매력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리즈의 주연들이 웃겨서 많이 이어나갈 수가 없네 진짜. 자, 정리합시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네. 남자 주연들이 네. 이렇게 되게 티피컬한 아주 공식적인 미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자기 개성이 굉장히 그렇죠. 뚜렷한 미남들인 네네. 거고. 그래서 류준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베네딕트 컴버배치하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그냥 놓고 봤을 때 아주 절세 미남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정석 미남과는 아닌데 그런 어려운 외모를 가졌으나 어떤 아우라라거나 눈빛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모여졌을 때 이 사람만의 매력이 폭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미남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 그냥 봤을 때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연기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체감으로 다가오는 미가 달라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번 드라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유준열 씨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유준열의 네. 발견인 거죠. 네. 네. 저는 류준열 씨도 류준열 씨지만 네. 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안재홍 배우가 네. 네. 참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스타가 될 거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족구왕 때부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 사람의 필모를 따라가고 밀어줬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빵 떠서 이 강동봉 씬이라거나 네. 예, 뭐 확인이라거나 네. 거품 키스라거나 이런 거를 보여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팬의 입장에서. 안지용 씨는 요번 그 역할을 위해서 살도 찌웠다고 해요. 네, 10kg 일부러 찌웠다고. 네. 네. 근데 예전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10kg 찐 거랑 10kg 그 빠졌을 때랑 별로 네. 차이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아닙니다. 우리가 족구왕 때 네. 하고 족구왕 촬영 끝나고 개봉할 때 프로모션 돌 때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촬영 안 할 때는 확연하게 살을 이렇게 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입금이 되면 먹는 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입금이 되면 빼잖아요. 네, 네. 이분은 입금이 되면 드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커플에 정봉이랑 네. 그 여자친구 만옥이요. 나오잖아요. 네. 만옥이. 네. 그 커플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잘 살지 않을까요? 아니 네, 결혼을 그렇죠. 했는지 네. 가령 집밥 봉선생이 장인어른하고도 이제 네. 겸상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어떻게 잘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분명히 잘 됐을 거예요. 그 만옥이도 소유진 씨처럼 뭐 배우가 돼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네. 상당히 예뻐졌더라고요. 만옥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뒷 얘기를 상상할 수 네, 있게 또 네. 남겨두는 것도 음. 뭐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네. 이민지 배우는 원래 굉장히 그 외모가 그 정말 인형처럼 아기자기한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지난 작품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분은 약간 못생김을 연기하는 배우의 만옥이 가깝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 독립영화 어떤 출신의 주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민지나 안재홍 배우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네. 또 뭐- 류혜영 씨도 그렇죠. 우리가 류혜영. 인투기에서 만났던 네. 류혜영 배우도 네. 이번에 인투기에서 그 껄렁껄렁한 애가 네. 성보라. 네. 네. 이번에 굉장히 이제 좀 기존 시리즈와 또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동일의 개딸이 2명으로 늘어났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동일의 개딸로서의 어떤 과격함과 강인함과 이런 거를 잇는 그런 정통성을 더 많이 부여받은 캐릭터는 오히려 성보라에 더 가까운 그런 그 설정일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좀 보라라는 캐릭터가 좀 눈길이 많이 갔어요. 그만큼. 더 네. 이제 주인공 덕선보다도 더 네네. 저 실제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나올 그리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응답하라 시리즈가 계속 놓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신을 또 보여준 그렇죠. 그 유일한 그런 캐릭터 중에 사실 하나였기 때문에 80년대 그 후반 네.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90년대 초반까지도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응사만 하더라도 그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데모를 하던 시절인데 네. 너무 묘사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은 그렇죠.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성보라 캐릭터가 없었으면은 정말 시대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넘어간 네. 드라마가 됐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ESC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은 ESC 네. 지난해 말 연말에 1988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한겨레 신문이 나옵니다. 왜냐 1988년도가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해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5월 네. 15일 날. 정교조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는데 그 일단 민주화 운동이 뭐 성보라를 통해서 살짝 나오지만 한겨레 신문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다가 네. 어느 순간 그 라면 정봉이가 김치볶음밥을 해갖고 이제 다 같이 나눠 먹는 장면에서 네. 그 냄비 받침으로 한겨레 신문을 딱 쓰더라고요. 아 중요하게 또 등장을 했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신월 PD가 일부러 아 그럼요. 네, 딱 시대의 어떤 상징이 소품 하나로서 하나하나도 굉장히 네. 신경 쓰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냄비 받침으로 쓰는 신문들은 네. 그 종이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잣집인데 네, 네. 또 이제 조금 더 면수가 많은 신문들도 그 시절에 있었는데 네. 한겨레를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뭔가 이제 그 신원호 PD가 한겨레를 오마주한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잠깐 근데 우리가 맞아요. 한겨레 TV에서 팽당했는데 이렇게까지 한겨레를 띄워줘야 돼? 네. 네. 어쨌든 그걸 보고 거기서 착안해서 1988에 ESC는 없었지만 ESC가 나왔다면 해서 네. 약간 그 시절의 기사를 쓰고 그 시절식으로 편집을 하고 네, 이렇게 특집판을 네, 내놓은 적이 있었죠. 네,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한 사람이 성보라예요. 네. 성보라와의 가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음. 결국은 성보라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담고 있는 뭐 개인적인 얘기도 그렇고 그런 면을 다 갖고 있는 캐릭터로 이제 매력적이어서 그렇죠. 네, 성보라와의 가상 인터뷰를 했고 네. 이제 이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결혼하는 네. 대목에서까지 아. 물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너무 번개불이 콩고막도 지나가긴 했지만 네네. 또 이제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이 된 게 이제 불과 20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는 캐릭터로서 굉장히 시대를 이제 보여주는 마일스톤 같은 존재였던 네. 거죠. 근데 그 막판에 이제 동성동본 설정이 네. 좀 막판에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예. 선우가 성씨라는
선우의 성이 성이라 근데 성이다. 그 이런 초반부터 그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선우만 유일하게 성이 계속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복에서 이름표가 보이면은 이름표가 항상 이렇게 성이 가려져 있고 그려져 있어요. 예, 집안에서도 오. 선우가 받은 여러 가지 상장을 엄마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네. 상장에서도 항상 선우의 성만 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저게 분명히 이제 동성동본 아니면은 그 야. 선보라와의 그 거기서 그렇게 예리하게 그렇게 벌써 네네네. 추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거 그 응답하라 매니아들이요. 네. 정말 그 신원우 PD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 복선들을 많이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팬들은 진짜 도사들이 많아요. 복서들 그 해석하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부터 약간 그거 의도적으로 성을 자꾸 감추니까 여러 네.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동성동본 얘기가 있었고 분명히 낚시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김정환과 채택을 두고 선우를 먼저 이제 보라랑 결혼을 시키면서 최서방이라고 부르면 그 만약에 최선우일 경우에 최서방이라고 부르면 남편이 최서방의 채택인 네. 것처럼 네. 낚시를 하고 만약에 김선우라면은 김정환이 남편인 것처럼 낚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성에 대해서 좀 말이 예,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떡밥을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에 좀 실패를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은 그렇게 열심히 뜯어보지는 않으니까 네. 물론 열심히 뜯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로 기능을 했지만 어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얼마만큼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떡밥이었다와 이 떡밥을 왜 이렇게 급하게 풀어라는 이야기가 좀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가 좀 급하게 풀렸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적어도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거를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대학가요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신해철의 무한궤도로 네. 하나 헌정하는 그런 엔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해철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동성동본 에피에서 신해철이 이제 동성동본으로 힘들어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네. 노래가 나을 것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OST 자체 내에서도 또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선을 주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에 이제 좀 급하게 풀렸다 뿐이지 충분히 개연성 있는 그런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세밀했군요. 정말 그렇죠. 세심하게. 네. 그럼 뭐 이름표에 성을 가리는 설정까지 다 해놓고. 네. 근데 그렇게 세심하게 하더니 뭐 하나 결정적인 오게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네. 네, 이 뭐냐면은 칼국수 집에 가서 성동일과 그 이일화 둘이 같이 칼국수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저 그 에피소드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 칼국수 집이 어딘지 알아요. 대학로에 있는 그 해와 칼국수라는 집이에요. 실제로 그 지금도 그대로 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정말 웬만한 식당들은 다 꿰고 다니시는군요. 해와 칼국수 맛있는 데입니다. 오래된 집이고. 근데 거기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안에 메뉴판을 바꿨겠죠. 칼국수 뭐 얼마더라? 뭐 몇십 원으로 했나요? 몇백 원으로 했나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했는데 딱 못 바꾼 게 있더라고요. 문에 저 뒤에 보면은 블루리본 그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맛집에 이제 네. 부여하는 그게 있더라고. 그걸 못 뗀 거예요. 그게 그 시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오게티 결정적인 거다 하면서 그거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찾으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네. 뭐 유행어를 초반에 밀었던 것들 중에 개그의 연표가 좀 안 맞아가지고 네. 초반에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온 개그들도 있었잖아요. 부채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88년도가 아니라 90년대 들어서 등장했던 꽁트라서 아 그런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실례합니다가 안 나오고 이제 반갑구만 반가워요만 나왔던 거죠. 어떤 이런 부분들의 상세한 고증은 사실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기존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꼭 반드시 그러니까 OST를 데려올 때도 꼭 그 시절에 유행한 노래가 아니어도 살짝 그렇죠. 연도가 안 맞는 OST가 들어가기도 네. 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적당하게 좀 유들이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OST도 80년대 노래도 있고 네. 90년대 노래도 있고 네. 심지어 2000년대 노래까지 썼어요. 그렇죠. 뭐냐?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걱정 말아요 그대를 대부분 뭐 들국화의 노래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2004년인가에 발표된 전인권 씨의 솔로 앨범 격인 예. 거기서 발표된 곡이거든요. 그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 네. 앨범에 실려 있는 네. 곡이었는데 네. 근데 이런 소소한 어떤 고증 같은 것들이 좀 틀렸던 대신에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고증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좀 강조되는 노스텔지어는 그 시대 상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렇게 따뜻했는데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향만 모아서 복원한 80년대라는 위안이 중점이었던 거라서 네. 소소한 고증 오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우리랑 조금 그 가까운 세대들이고 그 대중문화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기억하는 그런 코드들이 많아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약간 그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오히려 시공간의 그런 현실적인 중력을 벗어나서 그렇게 무중력 판타지 공간으로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막 복고 자체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을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들, 어떤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재현시켜놨기 때문에 열광하는 지점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사람들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진짜. 야, 이게 뭐 1년 전에 나온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까지 따지는 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서 기자님은 정한이에 좀 많이 몰입하셔서 네. 보셨다고 하고 네. 이제 승아 씨는 특별히 편애하는 그 뭐 에피소드가 동룡이한테 많이 몰입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요, 봉룡이는 김성규 씨한테 몰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봉룡이는 몰입하 진주라며 진주. 진주에 몰입한 거 아니야? 봉룡이는 몰입하기에는 네. 미안하지만 너무 짧게 나와요. 맞아요. 몰입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으면 이동희 배우가 진짜 가버리고. 매력적인 배우인데 솔직히 잘 캐스팅을 해놓고 동룡이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 김성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김성균의 집안에 많이 이입을 하긴 했는데 김성균보다는 오히려 라미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봤죠. 네. 사실 이 작품에 저희가 아까 그냥 훑으면서 지나갔지만 김성현 평론가님도 뭐 모처에서 쓰신 글에 이 쌍문동 테티서의 존재가 네. 이 작품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쌍문동 테티서라는 것은 본인이 장명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미 그 네. 팬들이 네. 부여한 닉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어머니 3인방을 네. 걸그룹으로 비유한다면 네. 테티서. 그래서 뭐 선영 엄마는 그 덕후몰이 네. 멤버. 그리고 이라 엄마는 네. 그 가운데에서 비주얼 센터 멤버. 비주얼 센터. 그리고 이제 라미라는 걸크러쉬 쩌는 네. 리더. 그럼 저 이렇게 봅시다. 태연, 티파니, 네. 저 서연인가요? 그렇게 이게 멤버들은 멤버들하고 재밌겠는데. 1대1로 이렇게 대입시키기보다는 네, 네, 네. 이제 그 구성 자체가 되게 네. 조화롭고 재밌다라는 거죠. 네. 그 초반부터 여태까지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사실 그 성동일이라는 아버지의 성동일의 개딸들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아버지와 딸의 관계 뭐 이런 게 조금 더 중점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 어머니 캐릭터를 네.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 드라마에서 사실 진정한 판타지는 그 어머니가 차려준 그 푸짐한 밥상 이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이 어머니들 간의 네. 그 유대 그렇죠. 음식도 연대. 항상 나눠 먹고. 네.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연대하고 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엄마라고만 불렀던 존재들에게 그래도 각자의 서사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줬다라는 거 네. 자체가 이 드라마가 이제 계속 복고로 사실은 그 뭐 퇴행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판타지를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진일보한 구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들의 이야기를 부각시켰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테티서 새 멤버 중에 네, 뭐 라미란 씨라든가 이일아 씨는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 새롭게 알려진 김선영 씨. 그러게요. 네, 이름이 예. 같네요, 김선영 씨랑. 그렇죠. 네. 저보다 그 나이는 어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우아하시고 네, 이런 네. 분이신데 네. 이분도 그 작품에 따라서 네. 그 못생김과 네. 그 미모가 네. 극과 극을 오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귀엽고 현상 매력적인 배우예요. 캐릭터가 예. 나와요. 괜히 덕후몰이 캐릭터로 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고 해도 얼마든지 이제 사랑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보여주고. 또 중년들은 네. 중년들의 사랑. 이른바 무선 커플이라고 하죠. 네, 그 네. 봉황당 그 최택의 아버지인 네, 네, 네. 무성과 이제 선영의 그 커플 중년 사랑 이런 네. 거에도 좀 많이 이입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 부모들의 서사를 많이 강조한 게 사실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게 극 중에서 이 부모들이 이제 뭐 그 최무성이 극 중에서 45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바카붙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 근데 사실 극 중에서의 어떤 그 덕선이라거나 어떤 이 사람들이 2015년 시점이 되면은 나이가 정확하게 45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오늘이 어쩌면은 그 시절의 부모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 그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2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들에서도 단순하게 누구 엄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름이 있고 자기만의 서사가 있고 이거를 원래 이일화하고 성동일만 담당했던 역할인데 이게 확 확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라미란도 보면은 누구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늘 김성균이 우리 미라이 하면서 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엄마로 치환되지 않는 라미란의 인생이 그려졌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좋아하는 에피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칼국수 먹는 장면. 그래서 서 기자님처럼 네. 네. 건조한 분은 그런 오게티를 발견했지만 루리본이나 보고 저 당시에 칼국수 값이 많이 쌌구나 이러면서 저는 네. 남편도 못 바꾸는데 우산이나 한번 바꿔볼까 네. 이러면서 그 네. 고운 우산을 어. 한번 들고자 하는 네. 그 이라 엄마의 욕망. 네. 근데 그거를 실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행했었던 그런 좋은 생각 같은 그런 잡지에서 네. 실제 있는 사연을 차용한 에피소드라고 자막에 나오잖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산을 진짜 네. 뭐 남편 못 바꾸는데 우산이나 바꿨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조그마한 세계, 그 세계 안에서 그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굉장히 잘 보여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우산 몇 번 바꿔치기 해보셨나요? 그래서 전 주로 이렇게 남한테 제공하는 이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입장. 네. 근데 제가 이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도 그 5회 월동준비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 에피소드는 엄마들만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다 그 새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선영은 못된 시어머니한테 갈굼당하다가 네. 친정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네. 그 친정엄마의 사랑에 나중에 또 통곡하는 그런 에피도 있는데요. 그게 엄마들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그 각각 미란, 일화, 그 선영의 어떤 고충도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에피소드 자체만으로도 그 에피소드 하나만 있어도 저는 응답하라 그 1988이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다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개별적으로 존재를 해서 딱 뭐 어떤 이 쌍문동 봉황당 골목이라는 곳을 담아낸 뭐 영화라고 따로 떼서 존재를 해도 전혀 어떤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는 에피소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야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그 세계를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세계 연장선상에서 한 에피소드 있을 법한 에피소드 하나를 띄어서 극장판으로 만든 것처럼 응답하라 네. 1988도 얼마든지 그런 네. 버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세계관을 그 세계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꾸 못 만든 드라마의 어떤 기준을 용팔이로 자꾸 들고 있는데 네. 심야식당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어. 왜냐면은 못 만드는 것도 와장창창하게 못 만들어야 사람들이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게 못 만드는 것도 이제 관심을 끊을 만큼 못 만들어서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네. 심야식당 사실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맞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홍석천 씨도 출연시키고 좀 네, 이러면서 우리가 혹시 다음 시즌이 되면은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떡밥을 날렸지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팔이는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택도 없이 작가상도 받고 또 좋은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걸 왜 작가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응답하라 이 시리즈 정말 특히 이번에 응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점도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안기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용팔이처럼 뭐 상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 뭐 백상예술대상이나 네네. 이런 통합 통합상에서. 대중문화여 네. 예 그런 상에서는 얼마든지 예, 어떻게 받을 수가 예상하십니까?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있죠. 저는 뭐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방영 시기가 너무 겹쳐 있어서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작년이랑 맞물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시상식이 연말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백상도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방송 3사 연예대상에 비하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비교적 연말이라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좀 너무 초반에 나오면 좀 불리해요. 마지막에 나온 것들이
그렇죠. 강렬한 제가 인상을 또 심어주면서. 이거에 할 말이 많은 게 네. SBS 연기대상에서 네. 펀치 네네. 펀치가 연초 작품이라서 어. 우리 김대현 씨가 상을 못 받았다는 네. 거 네. 저는 굉장히 어쨌든 뭐 대상을 혹시 못 받더라도 백상예술대상이나 이런 데서 상을 네. 못 받더라도 우리가 저 잉사 어워드 이런 거 해갖고 우리가 상을 줍시다. 아, 네. 우리 상 안 줘도 이미 시청률 자체가 너무 열광적인 반응을 네, 얻었기 상을 때문에 주면서 좀, 네. 뭐 상 하나 못 받으면 어때요? 시청률이 그만큼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야. 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저희가 이거를 한 번 녹음할 때마다 빠지는 돈이 제법 돼요. 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팟빵에서 팟도 많이 보내 주시고 네. 네. 저희가 지금 객추를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 대여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저희가 여차하면은 후원 계좌를 깔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저 이 기회에 통장 하나 만들고 아, 본격 국어라는 네. 방송이었어요, 아이들. 계좌번호를 이렇게 자막으로 띄우면서 우리가 항상 네. 네. 네, 그 거지 컨셉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옷도 많이 찢어진 걸 입고 오셨네. 오늘 왜 나도 구멍이 모르게 지금 조금 다 있어. 팬백을 나절로 네. 들어갔어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네. 많이 더 근검 절약해서 네. 살자는. 네. 아, 지금 그런 거고요? 스튜디오 대여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마무리를 지금 비워줘야 되는 시간이 아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한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게, 어떻게 어떡해, 진짜. 결말에 대해서 네.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고 네, 응답하라 빨리 속성으로. 시리즈로도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성으로 빨리 한 앞으로 20초 안에 네. 네. 어찌됐건 지금 뭐 결말 그 남편 다음 시리즈를 간다면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네. 분명히 다른 시리즈를 만들 텐데 뭐 그렇죠. 연도는 다르겠지만 네. 이미 응답하라 1988에서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네, 이미 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믿고 보겠지만 그 항상 후반부 그 서사를 좀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결함이 되는 그 남편 찾기 네. 그 플롯만은 다음 시리즈에서 분명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남편 그래야 찾기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뭐 한 중반부에서 네. 일찌감치 뭐 끝내버리고 하던가 사실 뭐 3부작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변주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어쨌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의 획기적인 하여튼 개선을 해서 수술을 해서 다음 시리즈는 모든 사람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음에는 뭐 거꾸로 해서 부인 찾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뭐 남자들은 남자들은 좋겠죠. 뭐 저 여러 명이 나와갖고. 네, 네. 뭐.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을 했는가의 서사가 주가 돼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배우자 후보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성취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라는 서사는 이제 사실 좋은 노래도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 그렇죠. 이 다음에는 좀 주인공 자체의 성장을 조금 더 어떤 미스터리 플롯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냈는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멜로의 요소가 안 들어갈 수 없겠지만 시청률 때문에 그 이미 이 드라마가 한 그 남편 찾기 낚시가 본격화되기 이전 중반부까지 가족 드라마 자체로 너무나 좋은 서사 에피소드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되는 제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리즈에서는 제발 그런 시청률에 연연해서 그 남편 찾기를 낚시로 사용하지 말고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적인 그 쭉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응답하라 네. 그다음에 시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리 저 내기 한번 해볼까 내기? 그게 소품으로 네. 1980이라는 게 하나 제시가 되긴 했거든요. 1980이요. 네, 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아, 것처럼 해서 진짜? 여태까지 시리즈의 숫자와 네. 그 바로 이전에 1980이 나오긴 했었어요. 너무 앞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980년은 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렇죠. 그 해인데 네, 그렇다고 광주를 배경으로 뭐 찍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아예 무시하고 가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려면 81년이 될 텐데 네네. 뭐 그때 국풍 뭐 81도 그리고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암울한 정권 네. 어떻게 그리려고 그거를 하는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네.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운동권 친구들은 응답하라 1979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이렇게 배경은 궁정동으로 네. 해서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판사님 이건 제가 한 농담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응답하라 2002가 나올 법도 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딱 IMF를 극복하던 네. 시기고 네네.
고졸 대통령이 등장을 하던 시기고 그렇죠. 월드컵이 있었고 어떤 대중문화사적으로나 어떤 한국 근현대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이때까지 계속 뒤로 갔다면은 200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던 세대들이 사실 이제 제 세대인 거거든요. 뭐 나올 법도 되지 않았나. 저도 2002에 한 표 겁니다. 2002 응답하라 다음에는 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응답하라 1988이 나오기 전에 네. 제일 그 제1의 후보로 거론됐었던 게 사실 2002년도예요. 특히 이제 응답하라 1994 응사가 그 월드컵 응원하면서 2002년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다른 시리즈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청층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청층을 한번 확대한 이상 그게 훨씬 더 후대로 건너와서 시청층을 다시 한번 좁히는 모험을 하겠느냐. 저는 약간 여기에 의구심이 그래도 있어요. 이 네. 월드컵에 대한 기억은 네. 그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중장년층 한번 이쪽에 응팔 통해서 흡수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드컵 말고 없잖아요. 어, 그 젊은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또 응답하라 기존 시리즈로 관통하는 어떤 팬덤 문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2002년도에 얘기할 게 굉장히 많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만큼 이미 이제 2000년대 IMF 이후로는 이미 문화가 모든 세대가 이렇게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공유의 문화라는 게 이미 많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추억할 만한 경험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점점. 그래서 좀 뒷세대로 올수록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 차원 이런 그렇다고 거는. 아예 응답하라 1950 이래서 전쟁의 차이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6.25 세대. 네. 국제시장도 아니고 뭐 신혼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아니 제가 적으시던- 보기엔 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2022쯤으로 가는 게 그래도 시청자층을 더 넓게 잡을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우정 작가도 그렇고 신원호 네. PD도 그렇고 두 분 다 더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역량을 쌓으시려면 이쯤에서 응답하라 시리즈는 좀 두 분 다 내려오실 때가 되긴 했어요. 응답하라 이제 그만둬라. 이제 그만하라.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는 당연히 CJ와 뭐 TVN의 욕심이겠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은 좀 다른 걸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박수 칠 때 딱 떠나고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게 더 낫다. 아니, 저는 병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응답하라 지금도, 예. 시리즈가 지금 점점 이렇게 나오는 시간대가 점점 간격이 되게 듬성듬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응답하라 시리즈 자체는 저는 나중에 뭔가 풍속사의 한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런 시리즈로 쭉 연장이 됐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 작가님이 다른 작품을 시도를 하더라도 응답하라 시리즈는 계속 이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환갑 칠순을 맞았을 때 그렇죠. 응답하라 뭐 2015를 한다든지. 네. 근데 우리가 칠순 맞았으면은 이제 연출하시는 분들도 칠순 팔순인 거거든요. 아니 젊은 PD들이 해야지 그때는. 이거 고령화 그렇지. 시대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그때 7, 80대가 현역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신원호 PD도 뭐 이러고 이제 네. 아, 예, 어찌됐건. 만약에 저는 그 80년대는 한 번 더 다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프로야구가 창단될 때 네. 이번에는 그 작가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구 얘기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서운했는데 한 번 나오죠. 뭐 이번 뭐 준우승 팀은 태평양 이러면서 네네네. 한 번 나오긴 하는데 프로야구가 창단되던 해로 뭐 그 한 번 다룰 수도 있고 80년대는 그러면은 한 번 파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광 선생님 한 번 더 이제 특별 출연하시나요? 이렇게 시구하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고 이 작가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대중문화의 보고가 80년대에 캘 게 더 많아요. 그 지금 들국화만 뭐 나왔지만 3S 다 나오고요. 3S 야한 영화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예. 거죠. 그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까지 해서. 그렇죠. 뭐 부활도 네. 나올 수가 있고요. 언더그라운드의 더 팔 네. 여러 주옥 같은 OST들도 대중문화도 자, 너무 그럼 많기 다음에 때문에 이제 응답하라 2002와 응답하라 1980. 아, 80은 아니더라도 80년대. 어, 예.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 2000년대 그럼 2000년대. 2000년대로 하세요. 봐준다 내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전에 10,000원씩 따갔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내기 해갖고 네. 우리가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그때까지 네. 우리 인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예, 두 번째 녹화였는데 좀 네. 어떠십니까? 뭐 지난번보다 좀 낫네요, 그래도. 과연 나을까요?
예, 소장님은 네, 과연 속성으로 과외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약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굳이 과외를 안 해도 네,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응팔에 대해서는. 맞아요. 네. 다음 네. 녹음 때는 네. 이렇게 뭔가 대중문화 트렌드 속성 과외가 아니라 대중문화 트렌드 야매 과외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네. 야매 네. 과외. 네. 오늘은 약간 썰이 야매였다 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가 엔딩곡을 틀 수가 없는데 엔딩곡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엔딩곡을 틀 수 없는 건 아니죠. 뭐 잠깐 짧게 트는 거는 어차피. 아니면 이제 언급을 하시면 뭐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신다거나 네, 할 아니면 수 한 소절을 있으니까. 직접 불러주신다거나 그거 좋네요. 서정민의 가창 엔딩곡. 잉여사롱 폐지될 일 있습니까? 폐지시킬 주체도 없어. 폐지시킬 주체도 없어. 네. 와일드인데 어때요? 예, 하여간 엔딩곡은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네. 저희도 좀 압박을 예. 넣어보겠습니다. 리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응팔로 떠들었는데 오늘 방송에 엔딩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었으면 좋았을지 네. 리플로 다 달아주시면 또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예.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퍼뜨려주시고 평점도 높게 주시고 구독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튠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단 뭐 구독 내지는 즐겨찾기 이런 걸 하고 다운로드를 받고 이런 저 댓글을 사실 달아주시고 다운로드 받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트리밍보단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그게 아마 다운로드 관련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것들 많이 좀 해주시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본격 국어라는 방송 이어서라 와일드 여러분 성원 바랍니다. 이 네. 구멍 뚫린 옷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이겨서랑 와이드 두 번째 방송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